저는 올해 68입니다. 30년 넘게 스시를 쥐어왔습니다. 손님들은 제 손맛을 믿고 찾아왔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게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래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둡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길입니다. 생선의 눈빛을 보면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살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오늘 쓸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넘게 배운 기술입니다. 가게 이름은 스시 마사입니다. 제 이름 이정수의 수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마사가 됩니다. 아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손해였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금도 다 깨먹고 이제 대출만 남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바닥났습니다. 은행 대출도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빚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잔고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은행 대출 독촉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아들 준석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들어갑니다. 준석이는 10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요리를 배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대학도 나왔는데 무슨 요리냐고 그냥 대기업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고집이 셌습니다. 제 성격을 닮았습니다. 아버지 가게 물려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대로 배워야죠. 그 말에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제 가게를 이어받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학비며 생활비며 팍팍하게 보내줬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식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1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네. 얼마나 많이 배워왔을까. 오죽하면 10년이나 있었겠어. 준석이는 한 달 뒤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다부지게 변해 있었습니다. 25이던 아들이 이제 35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전에 까불던 준석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배웠구나 싶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요즘 어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지 않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어. 이제 폐업도 생각하고 있어. 준석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요즘 트렌드도 알고요. 가게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아버지 가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석이는 가게에 나왔습니다. 주방에 서더니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스시를 쥐는 모습, 회를 뜨는 칼질, 재료를 다듬는 손길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메뉴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오마카세가 대세예요. 코스 요리로 가야 단가도 높이고 수익도 늘어요. 오마카세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요리사가 알아서 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단품 위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내주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겠니? 우리 단골 손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주문하시는데.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바꿔가요. 일단 제가 요리 몇 개 만들어 볼 테니까 아버지가 맛 좀 보세요. 다음 날 준석이는 새로운 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연어 타다키, 가리비 카르파초, 광어 유자 소스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소했습니다. 30년간 스시만 쥐어왔는데 이런 요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신선한 재료에 소스가 어우러지니 입안에서 새로운 맛이 퍼졌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준석아, 내가 일본에서 제대로 배워왔구나. 준석이는 씩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미슐랭 스타 받은 식당에서 5년 일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프랑스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아버지 가게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돌아온 뒤로 가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조명도 은은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벽에는 일본풍 그림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손님들은 분위기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그래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준석이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또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준석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본에서 모은 돈 있어요. 그걸로 할게요. 아들이 10년간 모은 돈을 선뜻 내놓는다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난 뒤 준석이는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마카세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1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세 가지였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이름도 바꿔야 해요. 스시 마사는 좀 옛날 느낌이에요. 요즘은 세련된 이름이 좋아요. 가게 이름을 바꾸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석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좋겠니? 스시주는 어때요? 제 이름도 들어가고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요. 스시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가게라니 뿌듯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블랙 바탕에 금색 글씨로 스시준이라고 적혔습니다. 세련돼 보였습니다. 예전 간판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리뉴얼 오픈 날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준석이가 인스타그램이며 블로그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내놨습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매출도 예전보다 나았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준석이가 정말 가게를 살려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10년 공부가 헛되지 않았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재료 주문을 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새벽에 시장 가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선한 재료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손을 놓으려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가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았습니다. 새벽 시장 가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좋은 재료로만 써라. 준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선의 신선도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눈빛이 흐렸고 살을 눌러보면 탄력이 없었습니다. 준석아, 이 생선 어디서 주문한 거니? 아, 아버지가 가시던 곳이요. 그런데 요즘은 배송으로 받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곳은 항상 신선한 재료만 보내줬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15년 넘게 저희 가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가게가 참 좋아졌네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메뉴판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메뉴가 다 바뀌었네요. 제가 먹던 모둠초밥은 없어요? 준석이가 나섰습니다. 손님, 저희는 이제 오마카세 전문점이에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단품 주문은 안 받아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뭘 먹어요? 예약도 안 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미리 예약하시고 오세요. 할아버지는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5년 넘게 다니신 단골 손님을 그렇게 보내다니. 준석아, 단골 손님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준석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사는 비즈니스예요. 단골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면 시스템이 무너져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무언가 찝찝했지만 준석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갑자기 손님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메뉴가 바뀌고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떠나가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젊은 손님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준석이의 홍보 덕분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예약도 일주일 전부터 꽉 찼습니다. 매출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덕분에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네. 이제 폐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저도 안심했습니다. 준석이가 정말 가게를 살려냈구나 싶었습니다. 10년간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 어느 날 가게 장부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순이익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준석아, 재료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준석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급 재료 쓰려면 돈이 들어요. 손님들이 5만 원씩 내는데 싸구려 재료 쓸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급 재료를 쓰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재료 배송이 왔을 때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놀랐습니다. 생선의 등급이 제가 주문하던 것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연어는 양식이었고 참치는 냉동이었습니다. 준서가, 이게 뭐니? 이런 재료로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준석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등급을 좀 낮췄어요. 하지만 조리 방법으로 커버하면 손님들은 못 느껴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손님들을 속이는 거잖아. 5만 원 받고 이딴 재료를 쓰면 돼?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요즘 다른 식당들도 다 이래요. 원가율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원가율이니 뭐니 하는 말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30년간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 당장 재료 제대로 된 걸로 받고. 준석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 뒤로도 재료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재료 주문을 전담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준석이가 쓰는 재료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준석이의 소스와 플레이팅으로 겉만 그럴싸하게 보였으니까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고 매출도 올랐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준석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가게 명의를 바꾸자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제 가게인데 그걸 아들 이름으로 바꾼다고요? 준서가,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가게는 여전히 아버지 거예요. 그냥 세금이랑 운영상 필요해서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어차피 나중에 준석이가 물려받을 건데 지금 바꿔도 괜찮지 않아요? 세금 문제도 있다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가게를 이어받을 거면 미리 명의를 바꿔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금 문제라는 것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준석이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게 더 크게 키울게요. 지점도 내고 그럴게요. 지점을 낸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가게가 여러 개가 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준석이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준석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명의만 바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명을 했습니다. 인감도 찍었습니다. 30년 지켜온 가게가 아들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찝찝했지만 어차피 아들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석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메뉴를 바꿀 때도, 재료를 주문할 때도, 직원을 뽑을 때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새로 뽑은 직원이 누구니? 아, 제 일본 동료예요. 실력 좋아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준석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가게잖아요.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가게라고요? 명의만 바뀐 거라고 했잖아요. 준서가 무슨 소리야? 명의만 바뀐 거지. 가게는 아직 아버지 거잖아. 준석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는 이제 제 가게예요.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혹시 모르고 하신 거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명예 이전이라는 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명의만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 아버지를 속인 거니? 속이다니요. 아버지가 서명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준서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아버지 가게를 빼앗는 거야? 준석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인수한 거예요. 어차피 망해가는 가게를 제가 살린 거잖아요. 이제 제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가게를 살리겠다던 아들이 사기를 친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게를 빼앗은 겁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밤새 울었습니다. 30년 지켜온 가게를 아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명과 인감이 모두 찍혀 있으니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명예 이전이 완료됐고 소유권도 넘어갔네요.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속인 거예요. 명의만 바뀐다고 했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녹음이나 증거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법적 서류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드님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가게를 잃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아들을 너무 믿었어.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이럴 줄 알았겠어요. 다음 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한테 가게를 돌려줘. 제발 부탁이다. 준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제 가게예요. 아버지는 그냥 직원으로 일하시면 돼요. 월급 드릴게요. 직원이라고요? 30년 넘게 운영한 제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라고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석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저 없었으면 이미 망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가게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살려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속이고 가게를 빼앗고 직원으로 부리겠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일 안 한다. 그렇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은행 대출도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이도 많은데. 저도 몰랐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전 단골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가게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데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단골 손님들이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돌려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가게를 빼앗겼다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넘게 하신 가게를 아들이 빼앗았다고요? 네,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손님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다시 시작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가게라도 차리세요. 저희는 사장님 손맛을 믿고 다녔던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믿고 찾아와 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제 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돈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돈은 저희가 조금씩 모아드릴게요. 사장님은 그냥 좋은 스시만 만들어주세요. 단골 손님 10분이 모여서 500만 원씩 모아줬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준석이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스시집을 열었습니다. 평수도 작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스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스시 마사로 지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지어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새 가게를 연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없었지만 30년 넘게 알던 손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매출은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까요. 어느 날 낯선 젊은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스시준이라는 가게를 아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석이 가게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하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세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국세청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석이가 가게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비용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에서 손을 뗀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명예 이전이 석 달 전에 이뤄졌지만 그 전 1년 동안의 매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사장님 명의였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준석이가 제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탈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추징금과 가산세를 합쳐서 약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억 원이라고요?
저는 5천만 원도 없는데 4억 원을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준석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바뀐 시점 이후의 탈세는 인정했지만 그 전 1년간의 탈세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시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명의는 아버지였고 실제 운영도 아버지가 했어요. 탈세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실제로 운영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명예 이전 전까지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저는 1년간의 탈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추징금과 가산세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준석이는 명예 이전 이후에 탈세 책임만 지면 됐습니다. 그것도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준석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전화로 물었지만 준석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2억 원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가게도 계속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1,000만 원씩 모아서 1억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장님, 이걸로 당장 급한 건 해결하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스시를 쥐어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게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렇게 빚만 쌓이면. 저도 몰랐습니다. 6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김민준이에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였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아, 민준이. 기억나지? 잘 지내니? 네, 사장님. 저 지금 변호사예요. 사장님 소식 듣고 연락드렸어요. 민준이는 변호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드님이 한 일은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걱정됐습니다. 민준아, 고맙지만 나는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을 낼 수가 없어. 사장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사장님이 저 대학생 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때 은혜를 갚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던 청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도와주다니. 민준이는 준석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기와 배임 혐의였습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서 저를 속였고 탈세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명예 이전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동의하셨고요. 탈세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석이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사장님, 증거가 더 필요해요. 아드님이 실제로 탈세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준석이가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처리했으니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이가 재료를 주문하던 업체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준석이가 재료를 주문하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스시 마사하던 이정수입니다. 업체 사장은 저를 기억했습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가게 안 하세요? 아들한테 넘겼어요. 근데 혹시 우리 아들이 재료 주문할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업체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아드님이 이중 거래를 했어요. 이중 거래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저한테 재료를 주문하면서 영수증을 2장 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실제 금액, 하나는 부풀린 금액. 부풀린 영수증은 세금 신고용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가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용을 부풀려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혹시 그 증거가 남아 있나요? 네, 거래 내역은 다 남아 있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업체 사장은 1년치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차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그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민준이는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재판에 그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준석이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거였으니까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업체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이중 거래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준석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준석이에게 사기와 배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도 무효가 됐습니다. 준석이가 저를 속여서 받아낸 거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가게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석이는 가게를 망쳐놨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다 떠났고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스시 마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준석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가끔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준석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 연 작은 가게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게에 나갑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생선의 눈빛을 보면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살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오늘 쓸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바로 압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넘게 배운 기술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오십니다. 30년 넘게 저를 믿고 다니신 분들입니다. 사장님, 오늘 참치 좋네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스시를 쥐어 내놓으면 손님들은 맛있게 드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게 제가 4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어느 날 낯선 청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25쯤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다고? 네, 스시 만드는 거요. 사장님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돈 못 벌어. 그래도 배우고 싶니? 네, 돈은 상관없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청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은 강태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요리를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고르는 법을 배웠고 칼질을 배웠고 스시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태수는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손님들도 태수가 쥔 스시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태수야, 내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석이에게서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태수는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해. 어디에 낼 거니? 저쪽 동네요. 사장님 가게랑 겹치지 않는 곳으로 할게요. 태수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스시 태수였습니다. 오픈날 저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라, 태수야. 정직하게 장사해. 그게 제일 중요해. 네, 명심할게요. 태수의 가게는 잘 됐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손님들이 믿고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단골 손님이 생겼고 2년 만에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태수는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함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가치를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75이 됐습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계속합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단골 손님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80, 9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이에요. 이 맛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됩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손맛입니다. 어느 날 준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석이는 전화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준석아, 네 아버지, 넌 내 아들이야. 미워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준석이한테 연락 왔어요? 응. 용서해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마음이 안 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석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마르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왔니? 아버지께 배우고 싶어요. 스시 만드는 거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일본에서 배웠잖아. 아니에요. 저는 기술만 배웠어요. 정직함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준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주변 손님들이 다들 쳐다봤습니다.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여기서 이러면 창피하잖아. 준석이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월급 없어. 숙식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3년간 아무 말 없이 배워. 그 뒤에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판단할게. 네, 그렇게 할게요. 준석이는 다음 날부터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석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준석이에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회를 떠봐. 준석이는 조심스럽게 칼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있게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준석이는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 쓰며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석이는 스시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준석이는 제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준석이를 인정했습니다. 사장님, 저분 실력 좋네요. 제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 손맛을 배웠네요. 3년이 지났을 때 준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준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월급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이제 몫을 해. 월급 줄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석이는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매일 가게에 나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만 나갑니다. 나머지는 준석이가 맡습니다. 준석이는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좋은 재료로 좋은 스시를 만듭니다. 손님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습니다. 예전 스시 준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입니다. 3대를 이어다니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이름 바꿀까요? 스시 마사 이세라고요. 이세라는 2대째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야. 스시 마사 그대로 두자. 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내는 7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게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준석이가 정말 달라졌네. 다행이에요. 응, 이제는 믿을 수 있어.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가서. 무슨 소리야?
고생만 하다 가는구나. 아니에요. 당신이랑 살아서 행복했어요. 아내가 떠난 뒤 가게는 준석이가 완전히 맡았습니다. 저는 가끔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시겠어요? 아들분이 쥐는 스시가 이제 사장님 맛이랑 똑같네요. 그래요? 잘 배웠나 봐요. 50년 넘게 다녔는데 이 맛이 계속 이어져서 참 좋아요. 그 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맛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해온 일의 의미입니다. 폐업 직전이던 가게는 이제 3대가 이어가는 명소가 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준석이는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수입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스시 만들 거예요.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좋아요. 민수는 가게에 오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생선 이름도 물어보고 칼질도 보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생선의 결을 보고 칼을 넣어야 해. 결이 뭐예요? 결은 말이야. 민수에게 가르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옛날 준석이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손자에게 가르칩니다. 준석이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셔서. 뭘, 넌 내 아들이잖아. 하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내가 잘하면 돼. 네, 아버지. 정직하게 살게요. 민수한테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그 말이 가장 기쁩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밤이면 가끔 꿈을 꿉니다. 3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꿈을요. 젊은 제가 스시를 쥐고 아내가 옆에서 웃고 어린 준석이가 뛰어다니는 꿈입니다. 꿈에서 깨면 창밖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5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가게에 가고 싶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스시를 쥐고 싶습니다. 준석이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할 테니까 푹 쉬세요. 아니야. 나 갈게. 아버지, 몸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단골 손님이 오시는 날이야. 가게로 갑니다. 50년 넘게 걸어온 길입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가게 문을 열면 준석이가 이미 청소를 해놨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합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준비는 다 됐니? 네, 다 했어요. 주방에 섭니다. 칼을 듭니다. 생선을 손질합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손님입니다. 6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 참치 아주 좋아요. 스시를 쥐어 내놓습니다. 손님은 맛있게 드십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이에요. 50년째 다니는데 한결같아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준석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너도 수고했다. 아버지, 내일도 오실 거예요? 응, 내일도 올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준석이도 이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80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스시를 줍니다. 손이 떨리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삶입니다. 폐업 직전이던 스시집은 이제 50년 전통의 명소가 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크지 않지만 따뜻한 곳입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했고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